러시아의 드론 한 대가 루마니아 상공 깊숙한 곳을 향해 파고들기 시작한 순간 나토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침투는 단순한 정찰도 아니었고 우연한 경로, 이탈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루마니아 영공을 정면으로 가른 러시아의 도발이었고 그 안에는 믿기 힘든 표적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유럽 아프리카 사령관 크리스토퍼 도나유 장군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최고 지휘관을 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동맹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국제 안보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이날 아침 루마니아에 배치된 독일의 타이푼과 루마니아의 F-16이 긴급히 이륙해 드론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두 기체는 높은 고도에서 러시아 드론의 위치를 정밀 추적했고 하나의 드론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빠져나갔지만 다른 한 대는 루마니아 인근에서 계속 붙잡혔습니다. 연료가 바닥나 추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나토는 이 상황을 결코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격 의도가 분명했고 시점 또한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즉각 북부 감시 임무를 확대하고 주변 동맹국 전투기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전투기로 요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동반하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나토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정체불명 드론을 전투기로 날려 격추하는 것은 치명적 오차를 만들 수 있었고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이 상황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대응으로 판단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드론의 비행 경로와 속도 패턴은 우발적 침입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도나유 장군이 방문 중인 미하일 코가니치아누 기지를 정확히 통과한 사실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핵심 임무를 실제 위협에 노출시키며 심리전 차원의 충격파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나토는 기존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고 동부전선 전반에 걸친 새로운 경계태세를 수립했습니다. 특히 공중감시자산과 조기경보자산을 루마니아와 인근 국가에 집중시키고 공대공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술기동을 조정했습니다. 나토 지도부는 러시아가 미국과의 중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던 시점에 이런 무리수를 던진 것은 의도적 신호라며 더 이상 러시아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도나유 장군은 이러한 침투 사건 직후 루마니아 기지에서 연설을 통해 새로운 드론 요격 능력 배치를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형태로 무인 전력을 운용하고 있고 나토의 기존 방공망만으로는 대응 효율을 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나토가 이 사건을 계기로 무인기 대비 체계를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사실은 러시아에도 명확한 신호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발생한 침투는 단순한 전술적 충돌이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 지형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러시아가 명확한 군사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우세했고 이는 이후 더 강력한 억제 전략을 촉발시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흔들리자 전선을 넓혀 압박 수위를 올리려 한다고 판단했으며 동유럽 국가들 또한 이 상황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루마니아 드론 침투 사건은 전쟁의 흐름을 뒤흔든 충격적인 선제 경고였습니다. 나토는 이 침투를 단순 경보가 아니라 실제 공격의 사전 예고로 보고 있으며 그날 이후 전선은 한층 더 예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의 이번 행동이 나토와 유럽 전체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드론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토는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전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최전선 국가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고 그 위협의 무게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한 것이 한국산 천무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케이였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지원 물자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정밀 타격 능력을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핀란드 육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폴란드 포병 부대는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훈련지로 호마르케이 발사대를 공중수송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그 자체로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천무 계열 무기가 실제 전개된 것은 이례적이었고 러시아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촘촘히 추적했습니다. 특히 발사대가 도착한 직후 포탄이 솟아오르는 장면은 주변국 군사 관계자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호마르케이는 정밀한 궤도를 그리며 상승했고 완벽한 탄착 범위 안에 표적을 꽂아 넣으며 폴란드가 보유한 화력 가운데 단연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위력은 단순히 무기를 실험한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 국경 너머까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폴란드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무인기를 활용해 전선을 흔들고 있다면 폴란드는 한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재안을 조율하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러시아는 연이어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지 않은 채 사실상 명분 없는 요구를 반복했고 미국의 중재가 진전될 여지를 스스로 좁혀버렸습니다. 유럽 주요국은 자신들이 논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정작 러시아는 그런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폴란드는 선택을 달리했습니다. 외교적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실질적 군사 대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천무 배치가 그 첫 단계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수뇌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하면 다음 표적은 자신들이 될 수 있다고 공공연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실제 안보 전략의 토대였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단순 구매가 아니라 실전 전개 전력으로 즉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 장비의 납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폴란드는 천무와 호마르케이 도입 이후 훈련 속도와 배치 속도를 동시에 높이며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전력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나토 동부 전선에서 실질적 화력 중심이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산 무기가 자리했습니다. 호마르케이가 유럽 하늘의 불길처럼 솟아오른 그날 이후 러시아의 군사 분석기관들은 폴란드의 대응 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폴란드 포병 전력은 러시아 입장에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천무 계열 무기가 실전 투입되자 상황은 즉시 달라졌습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과 정밀 유도 능력을 동시에 갖춘 호마르케이는 전술적 우위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무기를 국경 방어가 아닌 적극적 억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동유럽은 새로운 균형점으로 향했습니다. 러시아가 무인기와 포격으로 압박해오면 폴란드는 한국산 장거리 로켓으로 대응하는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토는 이 흐름을 단순 강화가 아니라 전략적 전환이라고 보고 있으며 폴란드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를 가장 빠르게 흡수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개는 전쟁의 방향이 더 이상 한쪽의 공격과 방어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전장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전황이 격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재안은 예상과 달리 복잡한 정치 논리에 갇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휴전 조건을 찾아내려 했지만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점령지 포기와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라는 요구는 사실상 협상의 시작점조차 만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수개월 동안 여러 국가와 다양한 합의 초안을 조율하며 전쟁 종식을 위한 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 논의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이 정작 중재 과정에서 소외되는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 중 일부는 미국의 조율만으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협상 과정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시기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내부적 합의에 도달한다면 러시아를 공식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방문 일정은 끝내 확정되지 않았고 러시아의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협상이 공고해지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늘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최소한의 발언만 내놓으며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존재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 휴전이 아니라 장기적 안보 체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마련한 중재 틀에 쉽게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러시아가 협상보다 전술적 압박을 우선시하려는 신호였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드론 공격 강도를 높이며 갈등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북뿐 아니라 서부 도시들까지 표적으로 삼았고 일상적인 생활권조차 불안정해졌습니다. 서부의 리비우와 테르노필은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러시아가 이 지역까지 공격을 확장하면서 전쟁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피신했던 지역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서부 우크라이나까지 접근하자 폴란드는 누블린과 제슈프 공항을 즉시 폐쇄해버렸습니다. 두 공항은 우크라이나의 군수품이 공급되는 주요 통로였기에
이번 폐쇄는 유럽 전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드론이 국경을 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즉각 상공 감시와 방공 경보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폴란드는 신속 대응 전투기 FA-50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며 공중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폴란드 작전사령부는 조기 경보기와 지상 기반 레이더를 총동원해 러시아 드론에 대한 실시간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면전을 가정한 방공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이는 유럽 전선의 긴장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시코르스키의 발언은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한다면 다음은 폴란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다시는 러시아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실제로 전력을 확충하고 국방 태세를 강화하며 전투 준비의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국제정세는 단순 협상과 무력 시위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중재는 지지부진했고 유럽은 불안했고 러시아는 긴장을 이용하려는 듯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 했으나 전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흐름이 결국 동유럽 전체를 새로운 충돌의 문턱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서부 우크라이나까지 확장된 직후 폴란드의 대응은 더욱 전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테르노필이 공격받으면서 폴란드는 핵심 공항 2곳을 즉시 폐쇄했고 방공망을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 경계가 아니라 전시 대비 수준이었습니다. 폴란드 작전사령부는 신속 대응 전력을 가동하며 공중 요격 체계를 강화했고 그 중심에 이 전투기는 높은 가동률과 신속 대응 능력으로 나토 내부에서도 효율성이 검증된 플랫폼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드론이 국경을 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고 실제로 여러 시간대에 걸쳐 상공 감시와 경보 시스템이 연속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조기 경보기가 전면적으로 작동하며 러시아 드론의 비행 패턴과 고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무차별 드론 공습을 강화할수록 폴란드는 이 흐름이 폴란드 영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방어가 아니라 선제 대비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시코르스키가 밝힌 발언은 국가 전체의 의지를 대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면 폴란드가 다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는 전쟁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결연한 태도였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메시지였고, 폴란드는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공군과 육군은 이미 국경 근처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호마르 K-30대가 추가로 폴란드에 인도되며 폴란드가 보유한 천무 계열 무기는 총 174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전력을 구축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폴란드 군 당국은 이 무기들을 전방 지역에 신속하게 배치했고 장병들은 고강도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거세질수록 폴란드는 이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도 대규모로 폴란드에 인도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최근 20대가 추가로 인도됨으로써 총 180대의 K2 전차가 1차 도입분 전체로 전달되었습니다. 폴란드는 기존의 T-72와 PT-91 같은 구형 전차를 K2로 대체하며 전술 체계의 재편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북동부 발트의 인근 지역에 주둔한 제15 기계화여단은 러시아 서부 전선과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의 전차 전력이 K2로 전환된 것은 단순한 장비 교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속도와 기동성, 센서 체계, 열상 성능에서 러시아 전차를 압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사용해온 전술은 느리고 무거운 전차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방식이었지만 K2의 속도와 사격 통제 장치는 이러한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K2는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조준하며 먼저 격파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센서 능력과 사격 체계가 서방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러시아 전차가 접근하기도 전에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폴란드가 야간에 K2를 이동시키는 장면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정찰 위성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낮 시간대 이동은 러시아가 이동 규모와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위험이 컸고 이는 기갑 전력의 배치를 그대로 노출하는 셈이었습니다.
야간 이동은 이러한 약점을 피하며 러시아의 감시망을 교란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전쟁 준비를 얼마나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를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러시아 전차의 구조적 약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K2의 상부 공격 전력은 러시아 전차의 천장을 단숨에 꿰뚫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전차가 K2와 마주하는 순간 전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K2의 등장 자체가 전장의 공식과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이러한 고성능 장비를 속도감 있게 배치하는 모습은 나토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유럽산 장비의 납기가 잦은 지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통해 전력을 신속히 보완하며 전선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군이 단기간에 전력 재건을 실현한 유례없는 사례로 평가받았고 동유럽 안보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단순한 방어국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던진 도발에 주저하지 않고 대응하며 국경을 넘어선 억제력까지 확보하려는 적극적 전력을 갖춘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전술적 압박은 폴란드에게 공포가 아니라 역으로 전력을 강화할 기회의 창이 되었습니다. 긴장은 높아졌고 상황은 더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은 이제 더 넓고 더 복잡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었고 그 심장부에 폴란드가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이후 가장 극적인 변화는 공군 전력의 재편이었습니다. 특히 FA-50의 임무 완료율이 나토 전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유럽 군사계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기존의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전투기의 높은 유지비와 정비 난이도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옵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FA-50의 가동률이 87%로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나토 평균 가동률이 7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경전투기 시장의 기준을 새로 정의한 셈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비사들은 FA-50의 핵심 강점으로 모듈식 엔진 구조를 꼽았습니다. 필요한 부품만 바로 교체 가능한 구조 덕분에 정비 시간이 극적으로 단축되었고 실제로 주요 결함 처리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투기 중 최저 수준이자 기동성과 재출격 시간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공군 관계자들은 FA-50이 단순히 값이 싼 전투기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갖춘 실전형 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FA-50이 미그 29나 F-16과 비교해도 정비 효율과 부품 내구성에서 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은 반복된 훈련 속에서도 FA-50의 시스템 안정성에 신뢰를 보냈고 이는 자연스럽게 공군 내에서 FA-50의 배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폴란드가 선택한 장비가 즉시 가동 가능한 플랫폼이었던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전장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폴란드는 더 안정적이고 빠른 공군 전력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FA-50이 주목받는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승인 절차와 긴 납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생산과 인도 속도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력화 속도와 가동률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몇 달 차이로 전선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제공을 승인했다는 소식은 유럽 전선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동안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나토 국가들에 대한 도발적 행보를 강화했습니다. 폴란드와 덴마크, 에스토니아 주변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이 빈번하게 포착되기 시작했고 이는 유럽 각국을 철저한 대비 태세로 몰아넣었습니다. FA-50의 높은 가동률과 신속한 출격 능력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미국 무기만으로는 전선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한국산 전투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군 체계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FA-50은 비용 대비 성능 우위가 뚜렷했고 정비 효율은 유럽 공군 작전 개념과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폴란드는 FA-50을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나토 동부 전선을 지키는 핵심 축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가 미국의 승인 절차로 인한 지연에 지친 상태였고 보다 신속한 무기 도입과
안정적 운영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합한 것이 바로 한국산 플랫폼이었습니다. 짧은 조달주기 정비 효율, 높은 가동률은 유럽군이 그동안 미국 중심 체계에서 느껴온 불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FA-50은 그 대안의 선두에 섰고 실제 전장과 훈련에서 기민한 성능을 보여주며 그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공군 전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완전히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중심 체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미국 승인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은 속도와 결정력의 싸움이며 한 번의 지연으로 전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산 FA-50은 폴란드가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종이 지금처럼 높은 가동률을 유지한다면 폴란드는 동유럽 공군 전력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FA-50의 성공은 또한 유럽이 전략적으로 더 다양한 군사 공급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이 반복되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울수록 한 국가에 의존한 공급 체계는 치명적 취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었고 그 결과는 이미 실전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한국산 전력을 앞세워 동유럽 전체의 균형을 다시 짜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